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이 부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을 모시고 좀 이 중국에 대해서 워낙 말들이 많아갖고 정확한 분석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옷이 5월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화사합니다. 예, 꽃 색깔 난방입니다. 말씀하셨으면 저도 똑같은 거 입고 올 걸 비슷한 거 있는데 집에. 참 저희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중국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뭐 엄중하다 그래야 되나요? 지금 정확하게 중국은 코로나가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뭐 하루 확진자가 지금 한 7,000명 뭐 이 정도로 많이 떨어졌고요. 상하이를 완전히 이제 봉쇄했다가 일부 지역을 이제 푸는 정도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하이 쪽이 봉쇄되면서 많은 정보가 우리한테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전역이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하는데, 상하이는 중국 전체 GDP 한 3.8%, 4%가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되나요? 네. 경제의 중심지라고 해서 굉장히 그렇죠. 중심지는 맞는데 중국은 이제 31개 성시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는 뭐 몇십만 명 발병해도 도시 봉쇄를 안 하는데 중국은 한 2만 7천 명 정도 이제 발생하면서 상하이라는 2,600만 되는 도시를 봉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공산당의 고집이냐 아니면은 이제 그 이면에 말 못할 이제 고민이냐 이거를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많은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중국 공산당이 무식하게 이제 고집으로 밀어붙인다. 한국 봐라. 뭐 그게 문제가 있냐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의 내부 사정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걸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중국은 백신이 이게 중국 자체 백신을 써요. 화이자나 모더나 화이자나 이걸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중국은 뭐 처음 발병했을 때부터 알파 델타까지는 잘 통제가 됐어요. 그래서 500명 미만으로 50명 미만으로 통제가 됐다가 2월 달부터 홍콩부터 시작해서 이제 심천, 상해, 지금 북경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중국은 이 백신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 중국 같은 경우는 보면 불활성 백신, 이제 죽은 백신에서 이제 이걸 뽑는데 이게 오미크론에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백신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3차 접종, 1차, 2차 접종은 접종률이 80%가 넘어요. 근데 부스터 접종이 40%밖에 안 돼요. 안 그래요? 그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안심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오미크론의 그 3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의 경우는 이제 걸리시더라도 그냥 쉽게 지나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무증상으로 가는데, 중국은 이게 낮았던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은 이 숫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중증화율이 0.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안심도 갈 수 있는데, 이 오미크론의 특징이 대략 한 4일 정도에 이제 확 이제 세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약하고 10일 정도 지나가면 거의 없어지는 뭐 독한 감기 정도 수준에 끝난다고 하는데, 이 0.1%라고 하는 것의 숫자가 우리하고는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번 오미크론의 특징은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무증상 확진자의 수가 거의 9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0.1%에다 뭐를 곱해야 되냐면 14억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140만이 되는데, 이게 지금 오미크론의 특징은 확산 속도가 기존 이제 델타보다 7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략 이제 한 800만 명 정도, 0.1%라도 하더라도 일주일만 지나면 800만 명이 이제 확진이 되고, 이게 일주일 더 지나면 이게 5,600만 명이 확산되는 거죠. 그리고 한 주일 더 지나면 3억 5천만 명이 되기 때문에 4주일만 지나면 이 100% 감염될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유가 중국에는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절대 다수로 보면 노인 인구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사망하신 분들 대부분이 고령자시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노인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게 중국은 3차 부스터 접종을 많이 안 해서 네. 이게 노인들한테 갔다고 그러면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날 위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우리 박스로비드 같은 치료약이 없어요. 개발이 아직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그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봉쇄를 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봉쇄를 하면 이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지 않냐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데 이 상하이 지역만 이제 몇만 명이 발생을 한 것이지 나머지 지역은 뭐 50명, 100명 그 정도 수준의 통제 가능한 수준이고 그래서 상하이만 완전 이제 셧다운을 했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들은 이제 부적인 봉쇄 요거만 한 건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이번 오미크론의 특징이 보면은 이제 일주일 정도면 이게 안정화가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박스 안에서 썩은 사과를 이제 먼저 골라내서 분리를 시키고 그러면 이제 이 말짱한 사과를 관찰을 또 일주일 동안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무증상으로 있던 이제 사과가 튀어나오면은 그걸 다시 골라내고 그래서 3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그 사과 박스 안에 무증상으로 있던 것까지 다 없어지게 되면 골라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까지 골라낸 이 사과들은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저절로 이제 없어지는 그런 이제 물리적인 이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달만 완벽하게 분리를 시키면 안정화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지금 도시 봉쇄 진짜 이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상하이 얘기를 하는데 상하이가 물론 지역별로는 이제 3월 초부터 봉쇄된 지역이 있지만 전면 봉쇄는 3월 28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딱 한 달 지나간 거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갔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와 있고 바로 직전 사례가 홍콩 사례입니다. 네. 홍콩이 이제 뭐 작은 250만 도시가 피크 때 보면 순식간에 2주 만에 2만 7, 8천 명으로 올라가요. 치명률도 뭐 그러니까 사망률도 3%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렇죠. 예. 그런데 홍콩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처럼 봉쇄 전략을 써버린 거죠. 그렇게 했더니 한 달 만에 안정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중국은 홍콩의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안정화시킬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봤는데 문제는 홍콩은 250만 정도 되는 작은 도시지만 상하이는 이제 2,600만 되는 10배나 더 큰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보면은 왜 이제 그 상하이냐 그러는데 그래서 홍콩, 심천, 상하이를 이제 단계적으로 봉쇄를 했던 이유가 그런 이 세 개 도시가 그 국자가 많이 된 도시예요. 그래서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좀 자유롭고 외국인의 왕래도 많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언론도 그런 게 비춰지지만 철망을 집 앞에다가 이렇게 치는 그런 것도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거 전부 다 저렇게 철망 쳐서 난리를 치는구나 이렇게 보지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부분을 전체로 확대해서 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좀 감정적으로 이제 급격하게 대응하는 쪽 그리고 이제 정부 지시에 잘 안 따르는 쪽에다가 이제 그 국부적으로 이 브로킹을 한 건데 그게 상해 전체적으로 확산됐다 이렇게 보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막 좀 자극적인 뉴스를 눈에 많이 띄잖아요. 예를 들면 마트에 뭐 아무것도 음식도 없고 휴지도 없고 그래서 뭐 폭동까지는 아니지만 정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시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아 중국이 저러다가 이제 고꾸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말이 그렇게 하는데 이제 중국의 그 우리 언론에서 이제 비추는 것은 극히 일부분의 사항을 전체로 이제 오인하게끔 하는 거고 중국이라는 사회를 보면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구조적으로 지속이 되거나 지속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아마 거기서 살아보고 이제 있어 보면은 금방 알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 큰일 난 거 아니야? 나라가 엎어지겠어? 그러는데 중국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다는 월등히 더 사회 통제력이 강합니다. 그게 참 무서울 정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제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또 안 좋은 부분들을 더 부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중국의 의료 체계 자체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져 있나요? 글쎄 뭐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그걸 보면 중국의 1인당 소득이 11,000달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 93년에서 95년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그 되는 정도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약간 다른 점은 우리는 뭐 상위 1%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 0.1%가 의대를 네. 가는데 중국은 이 상위 0.1% 1% 애들이 의대를 가질 않아요. 그래서 의대가 이과 수준에서 보면 뭐 지금 많이 좋아져서 한 5, 6등 정도 전공으로 보면 예전에는 저 밑에가 있었던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의료에 대한 그 인식이 그래서 의사라는 특별한 직업 이것보다는 노동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그 급여, 후생 복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고 그래서 평등주의가 작용하다 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의료 산업에 낙후는 이제 그런 종류에서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죠. 일각에서는 그 시진핑이 3연임이 확실하지만 그래도 3연임을 확정 지을 때까지 왜냐하면 제로 코로나를 선언을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었다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뭐 절대 존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방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 11월 달 전까지 계속 이런 식의 통제가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를 조금 봐야 되냐면 모든 걸 다 시진핑 3년임으로 다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네. GDP 떨어져도 이거 시진핑 3년임, 뭐 코로나도 그러는데 그 분명한 것은 시진핑의 3년임은 제가 볼 때는 2018년에 이미 결정이 됐고 2021년에 못을 확실하게 쳤어요. 그래서 2018년에 헌법을 바꾸면서 이게 3년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 이 반대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2018년 후에 4년 동안에 시진핑의 권력은 훨씬 더 강해졌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반대파가 그냥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보면 이것은 이제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보면 육중전을 하면서 중국의 역사책을 다시 씁니다. 중국의 이제 1949년 이후의 역사를 과거에는 이제 모택동, 등소평, 장제민, 후진타오, 시진핑 이런 쪽으로 오다가 중국의 역사는 중국을 만든 모택동 그리고 중국을 부자 만든 등소평 네. 그리고 중국을 강하게 만들 시진핑 이 세 사람으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등소평, 모택동, 시진핑이 같은 급이라는 것은 앞에 두 사람은 종신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얘기는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은 시진핑이 뭐 코로나가 지금 그 7천 명이 아니라 7만 명이 되면 집권을 못하고 GDP가 5.5가 아니라 4.5가 되면 집권을 못하냐. 그건 이미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엮어가는 것은 이제 뭐 편하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황을 놓고 보면 그것과 관계없이 시진핑이 3년이면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중국의 특징은 뭐냐면 미엔즈 이 체면을 중시해요. 그래서 시진핑이 왜 이제 3년임을 해야 되냐고 할 때 이 중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또 잘 살게 만드는 리더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러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이 시진핑 2기 정부의 마지막 해에 정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열임한다고 그랬을 때 정말 매미에 이제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GDP 수치에 대해서도 중국이 자신하는 이유고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지금 오미크론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분리 방역에서 이것을 한두 달 안에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샹하이를 뺀 그 이전에 이미 지린이라든지 시안이라든지 천진이라든지 또 심천이라든지 한 네 군데 도시를 봉쇄해 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어요, 얘들은.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뭐 시진핑의 3년임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중국이 그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왜 이제 제로 코로나를 얘기를 했냐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원제론 이걸 너무 이제 나오니까 중국이 당황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코로나는 발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역이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려면 자기네 나라에서는 제로를 만드는 것이 이게 이제 그것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집착을 하는 것이지 이게 시진핑이 3년임 하기 위해서 제로 코너를 간다. 제가 볼 때는 그거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모순이 방역을 철저히 하면 경제가 죽었고 경제를 좀 활발하게 해서 사람들이 좀 왕래를 하게 하면 방역이 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야 이게 약간 막다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왜냐하면 5.5%의 경제 성장률은 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런 식으로 계속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저게 과연 가능할까? 과연 5.5%를 성장할 수 있겠나 뭐 이런 또 의문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중국을 자세히 모니터링 해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요. 중국이 중국말로 칭링, 제로 코로나라는 단어를 지금까지 썼었어요. 네. 쓰다가 이번에 샹하이 사태가 터지면서 그 중국말로 똥타이 칭링이라고 하는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라는 단어를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로 보면 말장난처럼 보이는데 중국이 말씀하신 이제 전국이 다 제로가 돼야 된다. 네. 이게 제로 코로나인데 그 다이나믹 이제 제로 코로나는 이게 완전 무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서는 이것이 발병할 수 있지만 그것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고 그것을 국부적으로 발병을 하면 그 쫓아가가지고 다이나믹하게 그것만 이제 소멸시키는 것 그럼 그 지역은 봉쇄를 한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 방역의 정책에 대한 용어가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면적인 봉쇄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없고 이제 오미크론의 특성상 이게 샹하이만 잡으면 샹하이가 전체 95%이기 때문에 샹하이를 잡고 나면 나머지 지역은 뭐 50명, 100명 이 안쪽이니까 그것은 50명이 발병한 그 지역만 국소적으로만 봉쇄하고 나머지는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시키는 이제 그 구조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5.5%의 경제 성장률 달성은 뭐 제가 알기로는 4.5% 이제 달성을 해놓고 나머지를 이제 하반기에 지금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률은 어떤 식으로 과연 달성을 하려고 그럴까요? 지금 1분기에 4.8인데요. 4.8. 이게 이제 5.5를 가려면 2, 3, 4가 대략 한 5.7에서 5.8 정도를 가야 요게 돼요. 네. 근데 지금 뭐 5월 달, 4월 달이 거의 봉쇄 단계로 네. 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2, 4분기는 지난 분기보다 조금 낮은 4.3? 그 더블 딥이 나올 것 네. 같아요. 그러면 하반기는 적어도 6.2에서 6.3 정도가 나와야 이 전체적으로 5.5가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중국이 3, 4분기 뭐 이때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동원해서 GDP를 확 올리는 그 구조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동산을 막고 지금처럼 이렇게 막아 놓고 그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경제 성장률을 달성시키는데 굉장히 큰 몫을 하는데 제가 뭐 자세하게는 100%는 다 모릅니다만 굉장히 뭐 타지 사람들이 와서 부동산을 사거나 이런 부분 또 대출도 규제를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부양시키지 않고서 과연 그 6%대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중국이 29일 날 그 정치국 회의라는 네.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회의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5.5%의 GDP 성장률은 수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5.5%는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3월 달에 숫자를 만든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럼 불과 한 달 사이에 이걸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게 make sense 하지 않은데 이미 2월 달에 홍콩에서 오미크론이 터졌기 때문에 자기들은 오미크론에 관한 가정을 5.5%에 넣어놨다. 미리 다 이제 포함된 그렇죠. 물론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핑계를 대는 것이지만 이제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5.5%를 달성하냐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린다. 그래서 금년에 재정 적자를 목표는 2.8% 정도라고 이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사후적으로 이것이 한 5%, 6% 정도 재정 적자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주요 국가, 지식국가 중에서 이 정부 부채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를 뭐 한 3, 4, 5% 내더라도 뭐 재정에 큰 이제 압박이 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감세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 받은 거를 돌려주는데 작년에 한 1조 1천억 원 정도를 이제 리펀드를 해줬는데 금년에 대략 이걸 한 2조 5천 정도. 그래서 중국이 GDP가 한 100조, 110조 정도 된다고 보면 작년보다 한 1조 5천 정도를 더 이제 하게 해주면 거기서 GDP가 1%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GDP를 맞춘. 그래서 중국이 추정하는 걸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샹하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면 봉쇄가 없었어요. 그래서 샹하이는 전체 GDP 3.8%이기 때문에 두 달을 완전히 문 닫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중국이 추정하는 걸 보면 대략 GDP 0.5% 연간 GDP로 0.5에서 0.7 정도가 밑으로 내려갈 거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정 지출하고 그 감세 조치를 통해서 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이 하방을 그거를 보충하는 정도로 그걸로 기본적으로 맞겠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에 대해서 네. 이것을 이제 이 완전히 예전처럼 규제를 확 푼다는 게 아니고 이게 일정한 정도의 규제는 완화한다. 이 기조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을 손을 대게 되면 전통산업, 철근하고 시멘트하고 건자재가 움직이게 되고 집을 짓고 나면 가구, 가전,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고 그게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패션, 의류, 음식료, 관광 이게 줄줄이 사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1차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재정 지출하고 감세를 1순위로 쓰고 두 번째는 부동산의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면서 GDP를 맞춰가는 그 전략. 그래서 GDP가 뭐 여러 가지 산수마다 다르지만 대략 한 30에서 35% 정도가 부동산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조금만 이제 풀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부동산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풀어준다든지 또 중국은 이제 집을 살 때 다운페이를 뭐 10%, 20%, 30%만 내고 나머지는 30년 모기시를 해요. 근데 지금 30%인 예를 들어서 다운페이를 20% 낮추거나 10%로 낮추게 되면 집을 한 채 살려고 했던 사람이 두 채나 세 채를 사게 되는 수요 견인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31개 성시 중에서 이미 상당수의 성시에서는 그 규제를 일부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활성화시키는 데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국이 부동산 거래 면적이 줄었다는 걸 갖고서 이제 중국 부동산 경기가 엄청난 침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동산 가격을 봐야 돼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여전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 거래는 마이너스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동을 못하게 해놨으니까 복도방에 갈 시간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나온 건데 네. 그걸로 보는 것은 조금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 부동산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다음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를 풀어과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규제도 같이 풀어주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 문구를 자세히 보면 이 플랫폼 기업에 관한 규제는 그 반독점이라든지 이제 네트워크 보안법이라든지 데이터 보안법을 그걸 원상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냥 가는 것이고 네. 앞으로 새로이 이제 규범을 만들겠다. 이제 그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반독점이나 예를 들면 데이터 보안법이나 네트워크 보안 같은 이런 추가적인 규제는 없지만 이 기존에 있는 규제를 푼다는 건 아니에요. 말이 중국어가 참 이렇게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공간을 열어준다라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 신문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사실 그렇게 잘 모르고 또 뭐 파이낸스 타임즈 이런 데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중국 고위 관료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뭐 이게 의견 충돌이 난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니까 야 이게 무언가 중국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미중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미국과 영국 쪽 서방 쪽 언론들에 대해서 중국이 거의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 오보를 많이 냅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쪽 언론보다도 정보를 나중에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의 코멘트를 하게 되는데 지금 중국의 의사결정 구조나 이걸 놓고 보면요. 이게 무슨 뭐 우리처럼 그 기재부하고 예를 들어서 국토부가 치고받고 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치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지 밖으로 그게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李克强총리가 물류 차들은 그 검색하지 말고 통과시키라 이랬는데 성에서 막고 뭐 이렇게 물류차가 그래서 제대로 물류가 안 돌아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면 약간 지시가 잘 안 먹히는 거 이제 아닌가? 그것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총리는 원론을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 상하이 같은 경우가 항구가 다 섰단 말이에요. 근데 항구가 이게 감염된 게 아니고 화물차 트럭 운전수들이 감염돼서
그 감염 방지를 위해서 화물차 트럭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류가 끊어지는 네.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물류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뭐 중앙의 정책이 있으면 지방의 대책이 있다고 하는데, 지방 정부의 성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상하이에서 오는 이제 컨테이너선이나 그 화물차를 그 옆에 있는 장수동이나 저장성에서는 이 운전수가 이게 감염이 돼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막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이제 우리 언론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감염 지역에서 오는 트럭이나 화물 이거를 막은 것이지, 나머지 지역 다 이제 총리가 얘기했는데 이걸 다 막았냐? 제가 볼 땐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 부분을 전체로 확대해서 가는 오류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들은 규제를 다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규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새로 이 뭔가가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방향을 잡아주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규제 완화나 규제 철폐로 오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데이터에 관한 이제 무료 이용권을 그것을 제거한 거예요. 그 공공기관으로 다 데이터를 옮겨야 되고, 그 플랫폼 기업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처럼 쓸 수가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플랫폼 기업들 하면 금년에 실적이 굉장히 나쁠 건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플랫폼 기업 인터넷 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봐줬어요. 그래서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우대 세율을 적용을 했어요. 세금을 깎아주고. 그 25%가 아니라 17%, 15%. 이제 아리바바나 탄센트 같은 경우는 법인수율 계산해 보면 그 낮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인터넷은 첨단 산업을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다 25% 환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18%에서 25% 가면 순이익률이 7% 그대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금년에 있어요. 그래서 그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제 그 제재는 없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을 해소하거나 수익 모델을 다시 환원시키는 건 아니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플랫폼 기업의 경우는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제 내수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플랫폼 기업을 죽이면 어떡하냐는데, 죽이는 게 아니라 중국은 아리바바, 탄센트 같은 플랫폼 기업이 있지만 외국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규제를 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3등, 4등, 5등, 6등, 7등 하는 놈이, 그렇죠. 얘들이 수혜자가 되는 거죠. 1등의 마켓 쉐어가 떨어지는 것을 나머지 2등부터 10등까지가 나눠 먹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국내의 유통 물류는 이것은 아리바바가 안 하면 징동을 하든지 핀두오도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1등하는 회사들을 계속 제시하는 이유는 바로 시장이 개방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율의 재배분, 이것이 국부 유출은 아니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다른 나라에 뭐 우리나라 쿠팡이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쿠팡이 좀 뺏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 그냥 어차피 자기들끼리 조금 더 독점 뭐두 군데에서 50 갖고 가는 게 10군데 10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나머지 10간 놈은 이제 웬 떡이냐가 되지만 50을 갖고 있던 놈은 계속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플랫폼 기업은 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플랫폼 기업이 이제 내려지고 그 조금 제 주변에도 그러거든요. 이제는 내릴 만큼 내렸고 시진핑 주석이 플랫폼 규제도 이제 좀 덜한다 하니 이제는 사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알리바바하고 텐센트는 아직까지도 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을 조금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 그 정책이 뭔지를 우리는 파악을 안 하고서 이제 주가가 40% 빠졌으니까 바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오늘도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지만 뭐 4월 25일 날 항저우에 있는 마모 씨가 이게 국가 그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다. 그래서 이제 아리바바 주가가 폭락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마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놓고 보면 결국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마윈이라는 국가의 거물이 구속이 됐는데 이게 4월 25일 날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5월 3일에 이게 주가가 지금 빠진다? 이것은 전혀 메이크 센스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실인 것처럼 막 보도하고 또 그거 갖고서 이제 뭐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아리바바라고 하는 기업, 그리고 그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정책의 변화, 그리고 이 회사의 그 정책의 변화로 인한 수익 모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안 보고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관점에서 산업을 보는 건 아니고요. 냉정하게 좀 봐야죠. 그러면 예전에 텐센트나 알리바바의 그 수익 구조나 아니면 이익률은 앞으로 나오기 힘든 힘들죠. 숫자가-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것이 첫 번째는 데이터 독점을 통해서 알고리즘 마케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서 내가 그걸 갖고 마케팅도 하고 그걸 갖고서 또 이제 광고료도 매기고 이랬었는데 이게 일단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이제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 대해서 이 신용평가를 통해가지고 내가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은행업이지 이게 전자상거래 업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걸 제재를 받지 않고 자기 자본의 200%, 300%를 300배를 대출해 줬는데 이게 금융당국에서 봤을 때는 금융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업은 안 돼.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제재를 했다는 것은 금융업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예를 들면 알리페이 같은 경우 전체 수익의 63%가 이 이자 사업이에요. 고리 대금업이에요. 그게 원천적으로 스톱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의 근본은 뭐냐면 알리바바가 이 갖고 있었던 전자상거래에서 들어왔던 고객의 신용정보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었는데 이 신용정보 자체를 이건 너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쓸 수 없다고 하고 이 정보는 공공의 기관으로 다 이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알리페이에서 벌어들였던 이게 60%가 허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충격이 있고 또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에서 세율이 금년에 휙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나빠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결국은 기업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해보고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주가 차트만 보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40% 하락에 바닥론이 계속 나오는데 문제는 그게 바닥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죠. 그 뭐 그런 거죠. 찰리 뭔가가 알리바바를 샀대. 이제 많이 내렸네. 우리도 그러면 사면 구루의 어깨에 얼레 타면 돼. 왜냐하면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소장님처럼 이렇게 깊숙이 들여다보고 이러면 좋지만 일반인들은 보통 그런 뉴스나 이야기거리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더 내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게 그 찰리 먼거가 벅샤드웨이의 부회장이 연세가 그 22년생인가 그러시잖아요. 이제 100세세요. 그래서 100세 어르신이 투자한 것을 갖고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냐.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미국의 100세 어르신이 비행기 타고 11시간, 12시간 되는 나라에 그 나라의 정책 변화, 그 기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이런 것이 됐겠냐. 그리고 또 이제 찰리 먼거가 샀다고 하지만 그 찰리 먼거 전체 재산에서 정말 목숨 걸 만큼 샀다고 그러면 그건 크레딧을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가 되겠어요, 비중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누가 샀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그걸 너무 뭐 과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크펀드 때도 마찬가지고 캐시우드가 사면 뭐 이제 그렇게 봤는데 결국은 캐시우드도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 투자에서 의사결정은 자기가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유명한 사람이 샀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면 항상 늦잖아요, 그게.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뭐 그 사이 한 2년 반 동안 해외 주식 투자하면서 수업료를 낼 만큼 냈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본질을 보고서 투자하는 거 그게 제가 볼 땐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큰 주제인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큰 나라인데 이쪽 나라들하고 또 친한 것 같고 미국하고 사우디도 요즘 사이가 안 좋고 이래서 크게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인도, 중동, 뭐 사우디 요렇게 한 그룹 세 개가 그리고 미국 그다음에 뭐 이제 유럽인들이죠. 유럽 그리고 일본 뭐 호주 요렇게 해서 큰 한 덩어리 전 세계가 이렇게 크게 두 쪽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렇게 제가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그렇게 친해질 수가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건 너무 빠른 생각인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기가 힘든 건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미중이 이게 같은 배를 탄 예를 들어서 동지고 우리가 이제 한국과 미국하고 관계처럼 그렇게 많이 오인을 해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국제관계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
그래서 이게 피는 물보다가 진하다고 얘기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피보다 진한 것이 돈,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중요한다. 아까 말씀하신 인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그렇게 공을 들이는 쿼드에 이 남서쪽에 가장 중요한 축이에요. 근데 러시아를 봉쇄하자고 그러는데 인도는 무슨 소리 하냐.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도 인도가 계속 석유를 사줘서 달러를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 구멍이 하나 났고, 사우디 마찬가지로 이것이 미국의 오랜 이제 우방이었지만 이번에 미국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미국이 그 사이에 사우디에 대해서 이제 이 네거티브한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나 이제 중국하고 관계를 놓고 보면 우리 느낌으로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베이징 올림픽 때 푸틴이 와서 정상회담하고 뭐 그 바로 직후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중국한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우리가 언제 침공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중국에게 경제적 지원, 군사적 지원을 요청을 했지만 중국이 나토를 하고 있죠. No action talking only. 말만 하고 전혀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러냐를 놓고 보면 첫 번째 이제 중국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중국 내부적인 원인으로 보면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침공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부적인 독립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러시아가 도와주는 것이다가 이 전쟁의 명분이에요. 그래서 돈바스 지역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중국이 이게 러시아를 지지하게 되면 첫 번째 중국 안에서 티벳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내몽고 같은 독립 의지가 있는 그 지역에 미국이 도와줘서 독립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걸 지지하는 꼴이 되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중국으로서는 러시아를 내부적인 명분으로 봐서 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보면 지금 러시아가 조그마한 나라예요. 우리는 뭐 세계 2대 군사대국 그러지만 GDP로 보면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세계 11위거든요. 우리가 10위고. 그래서 중국이 대러 수출이 한 2%, 전체 수출 2%밖에 안 되는데 유럽이 15%가 넘어요. 그럼 2%를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15%한테 버림받으면 경제적인 손실이 워낙 크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를 이제 지원할 수 없는 내부적인 이유가 하나 있고,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러시아하고는 우리가 볼 때는 뭐 같이 군사훈련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게 동맹이거니 생각하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은 우리로 쳤을 때 일본하고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청나라 때 뭐 네르친스크 조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토를 러시아가 뺏어갔고, 69년인가요? 아무르강 사태 때는 그때도 이제 영토 전쟁을 벌였죠.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영토를 서로 뺏겼고 뺏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것은 동맹이 아니에요. 그리고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중국도 분명히 얘기를 한 것은 러시아하고 중국은 군사동맹이 아니다. 그래서 군사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무기를 지원하거나 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이게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중 관계에서 큰 영향을 준 것은 중국이 겁먹었다. 그래서 뭘 겁먹었냐면 무역전쟁, 그까이 거 무역전쟁 했지만 중국의 타격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를 하면서 스위프트 달러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빼버리는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중국한테 얘기하는 것도 너 러시아를 지원하면 너도 똑같이 세컨더리 보이콧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도 스위프트망에서 빠진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모든 수출이 끊기게 돼요. 그랬을 때 미국의 그 러시아를 스위프트망에서 완전 배제하는 걸 보고서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끊었다 그러면 뭐 정말로 전 세계적인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중국은 완전히 이제 고립국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적으로 수출이 2%밖에 안 되는 나라를 위해서 그 리스크를 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중국이 없는 게 기름만 있으면 내수도 있고 이러니까 러시아하고에서 기름하고 가스만 받으면 자기들끼리 두 나라 쿵짝쿵짝 잘 사는 거 아니냐,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는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러시아가 중국에 기름을 안 주면 중국 완전 외통수에 걸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큰 틀에서
국제 뭐 질서 아니면 뭐 우리가 이렇게 세계화라 그래서 다른 나라를 자유롭게 다니고 그리고 여행도 편하게 다니고 모든 나라가 다 하나 된 것 같고 이런 시대가 점점 끝나간다라는 부분은 맞는 말인가요? 뭐 세계화가 끝나간다기보다는요. 그게 이제 그 세계화의 다른 의미는 달러화 시킨 거죠. 80년대 이후에 이제 전 세계 자본시장이 다 열리면서 이게 달러가 모든 나라에 이제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제조업이 이제 경쟁력이 없어졌는데 그걸 이제 후진국 개도국으로 다 수출을 했고 대신 거기서 만든 물건을 갖다가 쓰면서 반대로 거기에서 이제 뺏긴 무역 적자 이걸 자본시장을 통해서 회수를 하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이죠 뭐. 그래서 실제로 세계화라는 것은 다르게 보면 금융의 세계화고 달러의 세계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공급망에 관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중국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제 생산 기지의 문제가 같이 생겼고 그래서 이번 이제 어떻게 보면 역글로벌화, 역세계화는 이건 미국이 만들었던 세계화를 미국이 이것을 이제 뒤집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화가 끝났다고 하는 것이 누가 그럼 이거 끝냈냐고 그러면 이건 미국이 끝낸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공급망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유사시에 이제 생산 기반을 해외에다 옮긴 것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것이 독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전 세계로 나갔던 자기네 기업들을 다시 리쇼링 시키는 것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메리카 퍼스트가 이제 나오게 됐을 수밖에 없고 근데 아메리카 퍼스트를 하면 다른 나라도 다 자기 퍼스트를 하니까 이게 이제 세계화가 자동으로 이것이 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세계화는 그 중국만 빼자는 것이지 전 세계를 다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1대1를 통해서 거의 150개 나라하고 이미 네트워크를 갖춰 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화는 제가 볼 때는 그 두 개의 세계, 아메리카나이제이션하고 차이나이제이션. 그래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하나하고 중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두 개로 이분화돼서 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은 두 개의 스탠다드를 같이 맞춰야 되는 미국 스탠다드, 아메리칸 스탠다드하고 차이나 스탠다드 두 개를 다 맞춰야 되는 힘든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올해 대표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중간에 끼워져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위안화가 계속 강세다가 갑자기 4월 들어서 약세로 전환하더니 뭐 7위안이 깨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환율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제가 이거 각도기님하고 또 내기했거든요. 깨진다 안 깨진다. 각도기님은 탕수육 깨진다 이거고 저는 안 깨집니다. 이렇게 걸었는데 소장님은 격하게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될 건가 아니면 중국 정부에서 이거는 통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막을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 환율이 우리처럼 시장 변동 환율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환율에 정부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7.16에서부터 6.3까지 한 11% 정도 절상을 시킨 것은 이제 내수경기 부양에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2년 동안 중국의 수출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워낙 많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달러가 6,300억인가 들어왔어요. 사상 최대로 무역 수지 적자였기 때문에 위안화가 절상이 된 건데 최근에 이제 위안화가 한 2.7% 정도 절하가 된 것은 첫 번째는 미국과 금리 역전이 벌어지면서 채권 시장에 돈이 확 빠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식 시장에서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 터지면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이제 지원 자체가 세컨더리 보이콧 위반이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를 할 것이다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도 3월달 4월 초까지 대규모 돈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돈이 빠지니까 환율이 이제 절하되는 문제가 하나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그걸 보고서 왜 가만뒀냐 하는 건데 거긴 제가 볼 때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12월 달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중국의 소비가 코로나 때문에 이동 봉쇄를 막아버리니까 소비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3월 달에. 네. 그러면 이제 소비를 통해서 GDP를 올리기가 대단히 어렵다고요. 그러면 지금 가장 좋은 것이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정부 재정 지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효과가 나려고 그러면 뭐 3개월, 6개월 정도가 지나야 돼요. 근데 당장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수출이죠. 그래서 환율을 이것을 조금 절하는 만큼 수출이 그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으로서는 내수가 치명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제 악화 단계에서는
이 환율을 조금 절하하는 것을 용인하더라도 네. 이것이 나쁠 것이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다시 위안화 환율을 7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채권 시장에 들어왔던 자금이 다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미중의 채권 금리가 역전이 됐고 과거 같았으면 뭐 제로 금리에 돈 빌려가지고 중국에 채권만 사면 3, 4% 먹었고 환율이 10% 절상이 됐으니까 13, 14%의 리스크 프리한 수익을 누릴 수 있다가 환율이 이게 거꾸로 갔고 그리고 금리도 역전돼 버리면 채권 시장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환율이 이게 한 5%나 10%더 절하가 된다고 하면 채권 투자는 싹 팔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외환시장에 충격을 크게 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놓고 보면 이번 코로나가 안정화가 되고 나면 소비가 정상화, 이제 소위 말하면 분노의 소비가 나오게 되면은 소비가 활성화됐을 때는 소비를 부양하는 데는 환율이 제일 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6.7 정도, 6.3에서 6.7 정도까지 올라온 요 정도 선에서 중국 정부는 안정화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관리를 분명히 할 그렇죠. 것이다. 그래서 7 넘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수 경기 부양에 문제가 생기고 외화 자금의 대거 유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외환 시장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시 7로 보내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중국, 그다음 미국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이 1대1로에 들어간 나라들이 성공적인 케이스보다는 실패의 케이스, 뭐 스리랑카 최근에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인플레이션도 되고 그런데 중국이 돈을 주고 그다음에 노동자는 그 나라의 노동자를 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까지 다 중국에서 데리고 가서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는 큰 효과가 없어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1대1로가 실패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데요. 중국이 1대1로를 하는데 뭐를 가장 많이 투자했냐를 보면요. SOC 투자가 가장 많긴 해요. 근데 SOC 투자에 거의 버금갈 정도를 많이 투자한 게 자원 개발이에요. 그래서 1대1로의 진짜 목적은 중국은 공급망에서 제일 중요한 원자재 확보에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에 SOC를 왜 깔았냐고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면 중앙선이 일제가 우리나라의 광물이나 농산물을 수탈하기 위해서 깐 게 중앙선 철도잖아요. 부산까지. 중국도 SOC를 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중국까지 자원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도로하고 항만하고 철도를 깔아준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슨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깐 것이 아니라 일본하고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제 자원 개발, 자원 납보가 1대1로의 진짜 의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많은 언론에서는 중국이 돈 빌려주고 못 갚으니까 그걸 인수하는 거다. 그런데 중국은요. 자기네 나라에서도 금융구조를 보면 전체 한 90%, 85% 이상이 다 은행 중심의 대출 구조지 그 캐피탈 마켓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이 뭐 5%, 10%가 안 돼요. 자기네들도 뭔가 건설하고 할 때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거기다 출자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금융기법 자체가 에코티 펀딩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도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해외에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에코티로 투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스리랑카라든지 뭐 티니지 무슨 공고 이런 지역이 거기는 신용 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신용 등급이 안 나오는데 거기다 에코티 투자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 그럼 투자했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신용 등급도 안 나오는 거기에다가 이것을 에코티로 투자할 수 있냐? 우리도 벤처 캐피탈에 투자할 때 심사해보고 이거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등급이 안 나오는 데다가 지분으로 투자하는 것은 돈 날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담보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자기네 금융산업의 한계, 그다음에 이 나라의 특성 자체가 은행 대출 이외에는 담보를 확보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얘들 실력이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이 돈 빌려주면 되지 그런데 얘들은 그 돈을 빌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결국은 자기네가 해왔던 그 스타일대로 자기는 알고 있는 금융기법을 거기다 쓴 건데 우리 이제 서방 세계 눈으로 보면 이건 이제 죽일 놈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인력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게 중국이 거기다 건설한 게 도로하고 항만하고 철도예요. 근데 도로, 항만, 철도에서 이제 일용작급직 노동자는 쓸 수가 있지만 약간만 노하고 들어가는 것은 이제 이런 나라들의 민도도 낮고 근데 이것은 건설공사라는 것은 공기를 단축시킬수록
이제 이익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자기네가 직접 나가서 하게 됐고, 그게 또 자기네들로 봐서는 이제 현지 인력을 써가지고는 이게 수준을 못.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중동에 많은 건설 노동자가 갔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직접 그렇죠. 그럼 거기서 아프리카나 중동에 있는 사람들을 쓰면 되는데 한 이유가 에피션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되돌아 놓고 보면 이해가 할 만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뭐 돈 안 갚으면 인수하고 노동자를 현지 노동자를 가르쳐 쓰지 않고 지들 데리고 쓴 거 좋은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중국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놓고 보면 중국 자체도 에코티 파이낸싱을 할 정도로 금융 실력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사람들을 썼을 경우에 프로젝트에 공기를 못 맞추는 문제, 이게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거가 벌어졌고, 근데 그러면 서방 세계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네가 거기서 대체해가지고 네가 투자할래? 그러면 아무도 이제 안 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이게 전략적으로 1대1로를 잘한 것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의 시대가 공급망의 시대예요. 뭐 기술이 있은들, 공장이 있은들, 원재료가 없으면 공장을 못 돌리는 시대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차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이게 뭐 리튬이온, 뭐 흑연, 이것에 거의 59%에서 100%를 중국이 이걸 완전히 장악을 했다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1대1로 연성 국가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다 독점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중국에 이제 이런저런 것이나 비난도 해야 되고 또 정당하지 않은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공급망에서 얘들이 기존에 확보했던 거, 이거 이제 어떡할래? 우리나라도 지금 배터리에서 뭐 우리가 세계 2등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배터리 원자재가 안 들어오면 이것은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드러나는 거죠. 공장이 있어도 못 만드는 그 리스크가 우리한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1대1로 문제도 있지만, 우리는 그 1대1로에 들어간 이제 나라들 중에서 중요한 원자재를 가진 걸 우리는 그럼 그걸 어떻게 확보할래? 이것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우리나라 첨단 산업이 이게 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요. 그 중국의 그 1대1로에 대한 금융 전략, 그것은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고 중국의 내부적인 문제가 뭐였는가를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맞지 않은가 싶어요. 제가 최근에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는 책을 이제 보게 됐는데, 외국분이신데 중국에 대해서는 애정을 갖고 계시고, 중국이 망하기에는 너무 큰 나라고 중국이 잘 돼야 되고 중국이 잘 안 되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이 있다. 그렇지만 도농 간의 격차, 특히 그 교육의 질, 그러니까 800만 명 이상의 대학교 졸업자들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고등교육 이상 받은 사람이 30% 정도 비율밖에 되지 않는데, 이 교육의 낮은 질 때문에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 건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책이더라고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 교육의 질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옛날 얘기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중국에 1년에 지금 태어난 아기들이 1200에서 많았을 때 1500만 명 정도 태어나요. 네. 근데 금년도에 중국에서 대학 졸업하는 애들이 1070만 명이에요. 1070만 명. 예. 그러면 1200만 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1500만 명 중에서 1070만이 이제 대학을 졸업한 친구라고 그러면 대략 한 60%에서 70%가 대졸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의 경우는 굉장히 고퀄의 인력들이 쏟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10년 전, 20년, 30년 전,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년 전이다 하면 1990년대인데, 그때 중국의 퍼캡타 인컴이 이제 얼마냐를 봐야죠. 그때 뭐 $1,000, $2,000 이 레벨이면 우리 70년대 뭐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70년대에 우리나라의 그 대졸자가 과연 몇 명이었냐,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의 지금 현재 수준은 우리 93년에서 95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떤 수준이냐를 보고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중국의 인력들을 좀 무섭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1070만 명 졸업하는 것 중에서 절반이 공대생이에요. 중국은 문과고 이과 거의 반반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공대생 엔지니어가 500만 명씩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 부족하다는 그 그러니까요. 엔지니어예요. 근데 우리가 뭐 대학생 다 해봐야 50만 명 겨우 나오는데, 우리가 10년을 길러야 되는 그 많은 공대생이 1년 만에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그 실업률 문제는 중국이 알아서 할 문제고, 지금 중국의 이 거대한 엔지니어 그룹들이 나와가지고 바꾸는 중국, 예를 들면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알리바바나 탄센트를 이걸 누가 만들었냐? 세계에서 이제 뭐 인터넷 기업 중에서 탑 5 안에 들어가는 기업, 세계 시총의 탑 10 안에 들어간 기업을 누가 만드냐면 중국 엔지니어들이 만든 거잖아요. 한국의 삼성전자도 이게 알리바바나 탄센트의 마켓캡보다 작아졌는데, 그랬을 때 이게 중국의 엔지니어 인력들의 수준, 이거는 뭐, 그리고 하웨이가 이게 5G에서 세계 1등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얘들이 달에 올라가는 이제 위성을 만들고 화성까지 가는 위성을 만드는데, 그건 누가 만드느냐는 거죠. 미국이, 일본이, 유럽이, 한국이 기술을 줬냐는 거예요. 자체 기술로 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훔치거나 뺏겼거나 개발했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지금 그 인력 문제는 이것이 부정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한없이 부정적인데, 지금 얘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우리로서는 경계 대상이에요. 대상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데이터는 지금 현재 상태로 다시 역으로 평가해보면 지금은 아니다. 예전 같았으면 충분히 메이크 센스한 얘기는 지금은 안 맞다. 알겠습니다. 시진핑이 산 연임을 확정짓고 나면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미국과의 관계나 뭐 주변 국가의 관계, 또 뭐 경제 정책의 방향이 큰 틀에서 변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 아니면 그냥 쭉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그것은요, 그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을 봐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5년 단위로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시진핑이 이제 이기 정부의 말기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2025년까지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거기에 이미 기조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5년, 이제 이 기간에도 중국이 바꾼 이제 팔리시 하나는 지금까지 왔던 이제 선불론이죠. 모택동이 만들었던 능력 있는 자 빨리 부자 돼서 다른 사람을 도와라 하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래서 시진핑 시대는 2021년에 시진핑이 얘기한 공동부유론을 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30년 동안에 중국은 과거 40년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불론의 시대였다고 하면 이건 공부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 근본적으로 하나 있고, 미중 간의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더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도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게 중국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전쟁을 안 할 수도 없고, 미국이 중국을 그대로 자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작년 보면 중국이 이미 미국 GDP의 74%고, 금년 같은 경우는 IMF가 예측한 걸 보면 거의 78%, 80% 언저리로 가게 돼요. 그러면 이 추세로 간다고 그러면 3년에서 5년 내에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미국으로는 절대 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미중 관계는 이것은 악화로 갈 수밖에 없다. 나쁜 관계로 그냥 상수로 놓고 이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시진핑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고, 미국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고, 중국으로서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이제 전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14차 5개년 계획을 놓고 보면요, 그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6만 8천 자 되는 보고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안전이에요. security. 그래서 이게 향후 5년 경제 계획에도 왜 안전이라를 썼냐 그러면, 제가 볼 땐 중국은 앞으로 5년 동안은 미국과의 전쟁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식량 안전, 국방 안전, 에너지 안전,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미 계획을 잡아놨고,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엔 앞으로 5년간은 바뀌는 건 분명하지만, 그 바뀌는 것은 이제 서로가 피 튀기는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변수, 이제 그게 달라질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정권이 조금 있으면 완전히 이제 바뀌는데, 미국과 아니면 또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이런 이야기들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중국에 관한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뉴스에서 찾아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어떤 식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글쎄 이제 그게 최근 5년간의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부다 이렇게 네. 우리는 많이 인지를 하는데, 중국이 보는 한국 정부의 스탠스를 보면 중립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92년 수교 이후로 보면 YS DJ 시대에는 중립,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친중,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친미일 정부,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중립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하고 시각이 차이인 거죠. 네. 우리는 친중 정부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윤 정부 같은 경우는 미일 이제 이쪽하고 가까운 거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로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전략으로서는 이게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 또 우리로서는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한미 경중 전략은 이제 끝났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과거에도 안미 경중이고 지금도 안미 경중이고 미래도 안미 경중이다. 적어도 앞으로 5년 동안은. 그건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독재 국가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한국은 안보를 갖고 서로가 같이 친구했던 적이 없어요. 6.25 때 서로 총을 겨눈 적인데 그래서 우리는 안보는 항상 미국하고만 했었지 중국 한 적도 없고 그 대신 경제에 관한 문제를 놓고 보면 미국 뭐 대중국 수출 비중하고 미국 비중 보면 미국이 한 15% 이 정도인데 중국이 홍콩까지 포함하면 30%가 넘어요. 근데 문제는 무역수지 흑자를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 전체 흑자의 거의 80%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최근 10년 사이에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그 윤 당선자의 정부 때도 우리가 뭐 중국하고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친구할 일이 있나? 그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 수출국이 과연 있는 것인가? 5년 안에는 제가 볼 때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앞으로도 안미 경중이 분명한데 문제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서 중국을 이제 견제하고 통제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말이 너무 앞서면은 좀 그렇죠. 그래서 뭐 쿼드라든지 사드라든지 뭐 이런 쪽을 간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속성을 놓고 보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런 이제 아젠다를 만들어서 이 방패로 쓰는 건 좋지만 만약에 상대가 창을 던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디펜스를 할 거냐는 디테일이 필요해요. 근데 그 디테일은 이것은 정부가 정치인이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이제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걸 막을 방패가 있는 거냐.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지난번 요소수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해프닝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요소수 사태로 뭐 온 나라가 난리가 났고 중국이 한국을 죽이려고 그런다 뭐 이렇게 왔었지만 지금 요소수 같다고 얘기하는 쪽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때 우리가 치명적으로 실수한 것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중국의 50% 이상 의존하고 있고 중국 없으면 대안이 없는 70% 이상 가는 항목이 1033개나 된다. 이거 보고서 써서 뿌렸고 온 동네 다 이제 난리를 쳤죠. 중국은 사실은 한국이 50% 70% 의존하고 있는 항목이 몇 개인지도 몰랐고 그게 자기네한테 그렇게 의존하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가져갈 때 수틀리면 중국은 1030개의 새로운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기에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에 대한 디테일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도 없고 버려지지도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략은 좋지만 그 전략에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그걸 먼저 계산해보고 패를 던져야지 이거 계산 안 하고 던지면 이것이 요소수 사태 같은 황당한 일이 우리한테는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아무튼 뭐 나라의 큰 일은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고 또 감시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 최근 중국에 투자했다가 회의감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저 같은 경우에도 연금 펀드를 그냥 중국 펀드에다가 넣어놨는데 플러스 한 20%나 있던 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보니까 마이너스 30% 가까이 이제 되어져 있더라고요. 중국 투자 이제 적고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중국에 대한 공부를 왜 해야 하며 또 할 때 이젠 좀 제대로 하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요. 보시면은 나스닥 빠진 것하고 상해 주식 빠진 게 거의 같아요. 중국이 더 빠진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보면은 많이 올랐던 것이 많이 빠지는 거고 또 중국 주식 얘기를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마오타이, 뭐 중국 중면, 뭐 항서제약 올라갈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때 얘기고 지금 내 거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안 맞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투자를 할 때 그 7대 2대 1의 법칙 그래서 먼저 바닷물의 온도를 봐야 되고요. 바닷물의 온도를 보고 난 다음에는 어종을 봐야 되죠. 그리고 큰 고기를 잡을 건지 작은 고기를 잡을 건지. 그래서 이 지금처럼 바닷물의 온도가 5도일 때 7도일 때는 고등어가 그렇게 잡히지만 수온이 10도만 더 올라가면
고등어 한 마리도 안 잡혀 꽁치가 잡히는 거죠. 그럼 이제 고등어 잡는 그물 가지고 아무리 던져도 꽁치 한 마리도 못 잡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이제 첫 번째는 중국 경기를 봐야지 지금 미국은 경기가 피크아웃해서 내려오는 중이고 중국은 가장 먼저 경기가 피크아웃해서 지금 바닥에서 헤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투자를 어떻게 하냐고 할 때 워런 버핏한테 물어보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라는 건데 대부분의 이제 개인들은 반대로 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 봐야 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누가 가장 먼저 경기가 회복되냐를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미국 주도의 경기 회복이었지만 이번 사이클은 중국이 먼저 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 최근 2년 반 동안의 사이클은 코로나 경기였거든요. 코로나를 빨리 안정화시킨 데가 먼저 갔고 이 늦게 안정화시킨 데가 늦게 갔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코로나 안정시킨 게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가장 늦게 이제 안정화를 시켰기 때문에 경기 피크도 가장 늦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주식시장에 이제 중국 주식이 많이 폭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하 주차장 들어갔더니 다시 지하 1층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더블 딥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다음번에 오는 오미크론에서 중국이 더블 딥을 지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악재가 다 쏟아지는 구조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뭐 2년 반마다 한 번씩 이제 오는 그 상승 또 1년 반 정도의 하락 국면 그 위치에서 이제 어디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미국 주식 투자한 쪽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환율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고. 그건 제가 볼 때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이나 기업에 관한 공부 없이 이게 투자가 과연 되냐 카더라 정보 뭐 이런 정보 갖고서는 결국은 9대1의 법칙 9명이 잃고 1명이 버는 그리고 9명이 설레 1명이 설레 하는 것의 선택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경기 쪽을 조금 보시면서 내 스탠스를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경기가 바닥일 때 이제 터는 것은 투자의 고수들이 얘기하는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경기가 바닥치고 바텀 아웃해서 언제 올라갈 것이냐를 그거를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회복한다고 그럴 때 그런 과연 어떤 섹터가 어떤 업종이 주도할 것인지 그거를 이제 고민해보고 이제 그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만들어내는 경기 회복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중개 부동산, SOC 이거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 리커버를 할 때 주도하는 업종이 뭔가를 지금 놓고 본다고 하면은 최근 한 8, 9개월 사이에 이제 고민을 다시 이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찬스는 아마 거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과 정확한 중국에 대한 정보와 또 사실 확인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느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항상 이렇게 들을 때나 이럴 때는 아 그래 흔들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러는데 또 사람이다 보니까 좀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저도 돌려보면서 아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또 잘못 알고 있었는지 한번 또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 투자 뭐 해외 투자를 지금 하시고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 그래도 아휴 안 돼 난 역시 안 되나 봐 이런 생각 말고 그래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자 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계속 해야 되고 소장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중국에서 돈을 벌어와야 될 때가 이제 저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